술집이 망하면 경제가 산다. 지금 전 세계는 이상한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인류와 함께 해온 술이 갑자기 사람들의 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아예 마시지 않는 거죠. 더 이상한 건 이게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술을 안 마시면 뭐가 좋을까요? 건강? 맞습니다. 돈?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전 세계 주류 산업의 시가총액이 4년 만에 무려 8,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파산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술잔을 내려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금요일 밤 9시 강남역 인근 포장마차 골목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사람들은 서서 마셨고 자리를 잡으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1차에서 시작해 노래방, 또 다른 술집, 그리고 해장국집까지. 이게 바로 한국의 불금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테이블의 절반이 비어 있고 손님들은 한두 잔 마시고 일찍 자리를 뜹니다. 포장마차 사장님들은 한숨을 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요. 회식 문화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과거 회식의 공식은 명확했죠. 저녁 6시 고깃집에서 1차, 밤 9시 호프집에서 2차, 자정 노래방에서 3차, 그리고 새벽 막차 타기 전 라면으로 4차.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이런 풍경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요즘 회식은 점심에 합니다. 술? 선택사항이에요. 저녁 회식을 한다 해도 8시면 끝납니다. 2차?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회식 자체가 없는 회사도 많아졌죠. 회식은 자유참석입니다. 오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회식에 안 가면 눈치를 받았고 2차를 빠지면 팀워크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식에 안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회식을 강요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히 술자리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감이 안 오시죠? 숫자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간 순수 알코올 기준 약 12.3리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소주 한 병에 들어있는 순수 알코올이 약 55ml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소주 약 224병을 마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음주량 상위권이었습니다.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한국 사람들 술 정말 많이 마신다는 말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통계적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는 어떨까요? 같은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약 7.5리터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16년 만에 거의 40% 가까이 급감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한국은 OECD 평균인 8.6리터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보다 술을 덜 마시던 국가들이 이제 우리보다 더 마십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이 음주 강국이었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된 겁니다. 특히 20대, 30대의 감소폭이 극적입니다. 2008년 당시 20대 남성의 월간 음주율은 약 78%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술을 마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3년에는 이 수치가 62%로 떨어졌습니다. 더 극적인 건 여성입니다.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월간 음주율은 68%에서 48%로 급락했어요. 절반도 안 마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도 이전 세대보다 술을 30에서 40%덜 마십니다. 영국에서는 18세에서 24세의 절주 비율이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죠. 일본은 20대 남성 중 절반가량이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시에 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숫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로 직결됩니다. 글로벌 주류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디아지오, 페르노리카, 하이네켄, 에이비인베브. 이 거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8,3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8,300억 달러면 감이 안 오시죠?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를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이 단 4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주류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투자자들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앞으로 술 시장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갑자기 사람들은 술을 멀리하기 시작한 걸까요? 새벽 5시 한강공원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러닝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헬스장은 오픈런이 생길 정도로 인기고 필라테스와 크로스핏 스튜디오는 예약하기도 어렵죠. SNS에는 온원 미라클 모닝 루틴 해시태그가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MZ세대가 만들어낸 갓생 문화입니다. 신처럼 완벽하게 사는 삶.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아침을 먹고 업무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루틴. 이게 새로운 정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술은 이 루틴의 적이에요. 술을 마시면 다음날 운동을 못하고 식단이 망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기개발 시간이 사라집니다. 술로 몸을 망칠 수 없어요. 20대 직장인의 말입니다. 과거 세대에게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몸을 망친다는 표현 자체가 낯설죠. 술은 그냥 즐기는 거였고 스트레스 푸는 거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술은 독으로 재분류됐어요. 과학적으로 봐도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간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이런 정보가 이제는 상식이 됐죠. 더욱 흥미로운 건 운동과 술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다는 겁니다. 과거 세대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동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인간 건강을 유지해서 술을 더 오래 마시려고 운동한 겁니다. 술이 목적이고 운동은 수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 술을 절제합니다.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건강이 목적이고 술은 그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됐어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회적 압력이기도 해요. SNS에 올라오는 온화한 인증샷들, 건강한 식단 사진들, 마라톤 완주 인증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다들 새벽에 운동하는데 나만 술 마시고 늦잠 자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 트렌드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기업들도 이 흐름에 편승합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걸 장려하고 금연금주 캠페인을 벌이고 건강검진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결국 술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는 어른의 여유였고 사회생활의 필수였던 술이 이제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으로 낙인 찍힌 거죠.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건강 트렌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대학가의 새내기 환영회가 취소됐고 MT가 사라졌고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죠. 2020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2022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을 경험했습니다. 이 2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술 못 마신 2년? 아닙니다. 이건 한 세대 전체가 술 문화를 학습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대학은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술 문화를 경험하고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를 거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새내기 때 선배들에게 술 따르는 법을 배우고 MT에서 게임하며 술을 마시고 종강 파티에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술은 사회생활의 일부라는 인식을 만들었죠.
그런데 코로나 세대는 이 모든 걸 건너뛰었습니다. 결과는 굳이 술을 마실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2024년 현재 대학 4학년생의 말입니다. 술 없이도 친구를 사귀었고, 술 없이도 스트레스를 풀었고, 술 없이도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술을 마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혼술 문화의 정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혼술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이었죠. 술은 본질적으로 함께 마시는 거였습니다. 회식, 모임, 파티. 술은 항상 우리와 함께였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이걸 바꿔놨습니다. 혼자 집에서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게 일상이 됐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혼자 마시는 게 더 편하네. 집단 음주와 개인 음주의 가장 큰 차이는 양입니다. 혼자 마시면 적당히 마시고 끝납니다. 억지로 따라 마실 필요도 없고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할 일도 없어요. 자기 페이스대로 마시다가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반면 집단 음주는 다릅니다. 한 잔만 더 기분 좋은데 2차 가자. 오늘은 제대로 마셔보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술자리가 길어지고 양이 늘어나고 결국 다음날 후회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전체 주류 소비량은 줄었지만 1인 가구의 주류 구매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마시는 방식을 바꾼 겁니다. 여럿이 많이 마시던 방식에서 혼자 적당히 마시는 방식으로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전환. 이건 비단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죠. 나는 나, 너는 너.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흐름. 술 문화는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음주 감소는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질까요? 여기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건설 현장의 인부들, 농촌에서 땀 흘리는 농부들. 당시 한국 경제는 육체 노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죠. 육체 노동은 고됩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면 근육이 뭉치고 관절이 아픕니다. 그 피로를 풀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당시엔 마땅한 게 없었어요. 헬스장도 드물었고 마사지는 비쌌고 의료 시스템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술이었습니다. 막노동 끝나고 동료들과 소주 한 잔. 이게 그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고 위안이었고 치료였어요. 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술은 일종의 진통제였던 거죠. 통계를 보면 확실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육체 노동 종사자의 음주율이 사무직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한 번 마실 때 마시는 양도 많았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에는 강한 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2024년 현재는 어떨까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약 16%로 줄었고 서비스업이 70%를 넘어섰습니다. IT, 금융, 유통, 교육.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사무직 노동의 특징은 뭘까요?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죠. 몸은 안 힘든데 머리가 아픕니다. 감정 노동도 심해요. 고객 응대하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와 협업하면서 끊임없이 감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는 술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술로 푸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음날 컨디션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악순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운동, 명상, 취미 활동,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됐어요. 특히 운동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엔도르핀이 나오고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죠. 흥미로운 건 직업별 음주율 통계입니다. 2023년 데이터를 보면 건설업 종사자의 고위험 음주율이 여전히 높아요. 반면 IT 업계, 금융업계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노동의 형태가 음주 패턴을 결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일하는 시간대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칼퇴근이 가능했어요. 보시면 공장 문을 닫고 그 뒤로는 완전히 자유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근 시간이 불명확합니다. 집에 가서도 메일을 확인하고 메신저에 답장해야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일과 삶의 경계가 흐려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음주 문화를 바꾼 겁니다. 육체노동 중심 사회에서는 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식노동 중심 사회에서는 술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예요.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안 마시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편의점 주류 코너에 가보세요. 5년 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엔 희석식 소주와 맥주가 대부분이었죠. 가격도 천편일률적이었어요. 소주 한 병에 1,500원, 맥주 한 캔에 2,000원.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반이 다양한 술로 가득합니다. 과일 소주만 해도 수십 종류, 수제 맥주는 브랜드를 세기도 어렵고 위스키 코너는 따로 있고 와인은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합니다.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에요. 5,000원짜리부터 10만 원이 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주류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양은 줄었지만 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 거죠. 사람들이 술을 덜 마시는 대신 마실 때는 제대로 마시려고 합니다. 어차피 마실 거면 맛있는 걸 마시자. 이게 새로운 소비 트렌드입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희석식 소주의 판매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2019년 대비 2023년 약 15% 줄었습니다. 반면 프리미엄 소주, 전통주, 수제 맥주, 와인, 위스키 시장은 성장했죠. 특히 위스키는 폭발적이에요. 같은 기간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가성비보다 가심비입니다. 과거에는 싸게 많이 마시는 게 목표였어요. 술의 목적이 취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맛있게 즐기는 게 목표입니다. 술이 기호품이 된 거죠. 둘째, 술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유튜브에는 위스키, 와인, 전통주를 리뷰하는 채널이 수백 개고 각각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합니다. 어떤 술이 어떤 맛인지, 어떤 음식과 페어링이 좋은지,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즐기는 건지. 셋째, SNS의 영향입니다. 예쁜 칵테일 사진, 고급스러운 위스키바 인증샷, 와인과 치즈 페어링. 이런 콘텐츠가 인기를 끕니다. 술이 취하는 도구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주류 업계도 이 흐름을 읽었습니다. 과거엔 광고의 핵심이 시원하다, 부드럽다 같은 단순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술의 스토리, 장인의 철학, 독특한 풍미 같은 걸 강조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테라라는 프리미엄 맥주를 출시했고 롯데칠성은 처음처럼을 고급화했습니다. 막걸리도 변신했어요. 과거의 탁한 막걸리가 아니라 깔끔하고 세련된 신막걸리가 등장했죠. 가격도 일반 막걸리의 2배에서 3배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페어링 문화의 확산입니다. 술만 파는 게 아니라 음식과의 조합을 제안하는 거죠. 이 와인에는 이 치즈, 이 위스키에는 이 다크 초콜릿, 이 전통주에는 이 전통 안주. 이런 식으로요. 결과적으로 객단가가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소주 한 병에 10,000원짜리 안주로 끝났다면 지금은 와인 한 병에 30,000원짜리 치즈 플래터를 주문합니다. 총 소비량은 줄었지만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진 거죠. 이게 바로 주류업계의 생존 전략입니다. 양으로 못 버니까 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모두에게 통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호프집. 10년째 이곳을 운영해온 사장님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예전엔 금요일이면 웨이팅이 30팀씩 있었어요. 지금은 한산합니다. 메뉴판의 가격은 올랐지만 손님은 줄었죠.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예전만큼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한 테이블이 소주 2병, 맥주 3병 정도 시켰던 게 과거예요. 지금은 소주 1병, 맥주 2병이면 많이 마신 겁니다. 회전율도 문제입니다. 과거엔 한 테이블이 2~3시간 있다가 나가면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타임에 한 팀입니다. 이건 비단 이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모든 주점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19년 대비 2023년 주점업 매출이 약 25% 감소했습니다. 폐업률은 급증했고요.
서울시만 봐도 최근 5년간 주점수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외식업계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과거 외식업 매출의 30에서 40%가 주류에서 나왔어요. 음식은 마진이 낮지만 술은 마진이 높거든요. 소주 한 병 원가가 1,000원인데 5,000원에 팔면 이익률이 80%입니다. 이 술 매출로 식당이 버텼던 거죠. 그런데 술 소비가 줄면서 이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음식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임대료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고 식재료 가격도 오르는데 술 매출은 떨어지니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손님이 더 줄고 가격을 안 올리면 적자고. 진퇴양난이에요. 홍대 근처 삼겹살집 사장님의 푸념입니다. 실제로 많은 식당이 술 판매를 포기하고 음식 특화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술집이 카페로 바뀌는 사례도 흔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외식업에 종사하고 그중 많은 이들이 주류 판매에 의존해왔거든요. 음주 문화의 변화는 곧 이들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국내는 이렇게 어려운데 해외는 다릅니다. K소주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2019년 소주 수출액이 약 7천만 달러였다면 2023년에는 1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무엇이 해외에서 K소주를 인기 있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K 콘텐츠의 힘입니다. 한국 드라마, K-팝,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소주 마시는 장면을 보고 나도 한번 마셔봐야지 하는 겁니다. 둘째, 과일 소주의 등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참이슬, 처음처럼 같은 클래식 소주가 주류였지만 해외에서는 자몽, 복숭아, 청포도 같은 과일 소주가 더 인기예요. 외국인들에게 일반 소주는 너무 독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과일 소주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셋째, 리큐르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소주는 취하기 위한 술이지만 해외에서는 칵테일 베이스로 쓰입니다. 과일 소주에 탄산수나 주스를 섞어서 가볍게 즐기는 거죠. 용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주 칵테일이 트렌드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소주를 검색하면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나와요. 알록달록한 과일 소주병들, 예쁘게 꾸민 칵테일 사진들. 소주가 인스타그램어블한 술이 된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아시안 레스토랑에서 소주를 팝니다. 가격도 와인이나 칵테일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2,000원에 사는 소주가 런던에서는 10파운드 약 17,000원에 팔립니다. 주류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롯데칠성은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 정체된 만큼 해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인 거죠. 흥미로운 건 수출되는 소주의 종류입니다. 국내에서는 클래식 소주가 여전히 주력이지만 수출용은 과일 소주와 프리미엄 소주가 대부분이에요. 시장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겁니다. 이건 곧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내수는 줄고 수출은 늘고. 이 모순적 상황이 한국 주류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술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세대적이고 글로벌한 변화입니다. 첫째, 이 트렌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술 많이 마시는 시대가 올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를 만든 요인들이 모두 비가역적이기 때문이에요. 건강에 대한 인식은 더 강화될 것이고, 개인주의는 더 심화될 것이고, 노동구조는 더욱 지식노동 중심으로 갈 겁니다. MZ세대가 나이 들면 다시 술을 마실까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젊을 때부터 형성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20대에 헬스장 다니던 사람은 30대, 40대에도 운동합니다. 20대에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은 30대, 40대에도 안 마실 가능성이 높아요. 더 중요한 건 다음 세대, 즉 알파 세대입니다. 이들은 아예 음주 문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 세대가 이미 술을 덜 마시니까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퇴근해서 소주 마시는 걸 보며 자랐다면 지금 아이들은 아버지가 헬스장 가는 걸 보며 자랍니다. 둘째, 이건 글로벌 현상입니다.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시에 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글로벌 절주 트렌드로 명명했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각국 정부는 음주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건강 트렌드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주류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이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비싸게 팔아서 돈 버는 시대입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실제로 성공하는 주류 브랜드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 스토리텔링,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 술을 취하는 도구가 아닌 문화상품으로 포지셔닝하는 거죠. 이런 브랜드들은 가격이 비싸도 팔립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게 가격이 아니라 경험이니까요. 넷째, 새로운 기회도 생깁니다. 무알코올 음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제로 맥주, 논알코올 와인 같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술의 맛과 분위기는 즐기고 싶지만 알코올은 싫다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죠. 글로벌 시장도 기회입니다. 앞서 봤듯이 K소주는 해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 포화됐다면 해외로 나가면 됩니다. 특히 K콘텐츠의 인기가 계속되는 한 K주류의 수출도 증가할 겁니다. 다섯째, 이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술이 줄면 교통사고가 줄고 폭력 범죄가 줄고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WHO는 알코올이 전 세계 질병 부담의 약 5%를 차지한다고 추정해요. 음주가 감소하면 이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반면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예요. 주류 제조, 유통,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술이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술이 선택지 중 하나인 사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다름의 문제예요. 과거 세대에게 술은 필수였습니다. 사회생활, 스트레스 해소, 인간관계 모두 술과 연결돼 있었죠.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술은 선택입니다.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마시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술은 쇠퇴할 겁니다.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취향으로서의 술은 살아남을 거예요. 소수의 애호가들이 프리미엄 술을 즐기고 대중은 무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술잔을 들 것인가, 물잔을 들 것인가. 이제 선택은 온전히 우리 몫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